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강아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역대급 긴 장막 그리고 지각장막 또 폭염, 폭우 모두 길을 정체시키는 블로킹 현상 때문이라니 정말 이 블로킹을 블로킹하고 싶습니다. 명언입니다. 블로킹네. 오늘은요, 어쩌면 과학과 정반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분야, 예술과 미술 분야로 들어가서요, 과학으로 장난을 쳐볼까 합니다. 과장창 피셜,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학자, 예술을 사랑하는 물리학자,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과장창에 두 번째 출연하셨어요.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과장창 같이 이렇게 과학을 알리는 이런 분들을 제가 항상 도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이제 싹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도.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좀 밝은 네, 좀 지나치게 밝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앞서서 예술을 사랑하는 물리학자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평소에 미술관이라든지 미술 작품 보는 걸 좀 즐기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어디 출장 가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그 지역의 미술관 뭐 전시회가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책도 항상 관련된 책들을 끊임없이 가서 지식도 익혀가고 있고요. 이제 과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을 할 때 좀 과학이랑 연결이 돼서 일반적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의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이 해석한 어떤 그런 과학적 분석들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떠신가요? 근데 제가 과학자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거다 보니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녹아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미술은 진짜 즐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꼭 무슨 과학적 분석 이런 얘기보다도 그 과학자 김상욱이 어떻게 미술을 즐기는지 그런 얘기로 오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을 본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행위 자체를 단순해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그림에서 반사된 빛이 동공을 지나서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 이제 망막에 도달하죠. 네. 그 망막에 맺힌 상이 망막에 퍼져 있는 시세포를 자극을 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가 시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림이라는 걸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림을 볼 때는 단순히 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관적인 해석을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이랑 비슷한 접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주관적 해석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꼭 그림만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랄까? 본 거를 본 그대로 이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수많은 어떤 그 정보의 파편들을 모아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든대요. 오리 토끼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리고 어떻게 보면 토끼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볼 때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식으로 이 뇌에서 스토리를 짜냐에 따라서 토끼가 되기도 하고 오리가 되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보거나 또는 이제 그림을 볼 때에도 거기엔 수많은 어떤 사물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요. 네. 그게 머리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이제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것까지는 같으나 그 이후에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일종의 그 자기가 본 것들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는 과학자네요. 그렇죠. 우리 과학자들은 주어진 수많은 관측 결과들을 모아서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죠. 예술을 보고 미술을 보고 그거를 느끼는 과정도 과학이 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작가님이 우리 독실님 엑소의 카이 닮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또 카이를 닮은 것 같긴 해요. 이제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람이 다른지를 알 수 있죠. 생각하는 게 생각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어떤 듣는 거거나 촉각보다는 이 시각은 굉장히 정교한 장치들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제대로 본다는 것이. 근데 우리의 느낌과는 달리 제대로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본다는 게 어떤 건가 이런 본질적인 물음 자체가 머릿속을 맴도는데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를 지나서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린 대표적인 화가들이 또 있잖아요. 피카소라든가 네. 몬드리안이라든가 이분들도 그런 과학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하신 걸까요? 그 당시가 일단 그 시대적으로는 그 시민 사회가 이제 굉장히 무르익은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그 규정한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풍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거죠. 기술적으로는 사진기가 이제 발명된 거는 19세기 중반인데 사진기가
화가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릴 때 화가는 무엇을 그려야 될까? 이때 더 이상 인간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그려야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칸딘스키 같은 답도 있었고요. 네. 몬드리안 같은 답도 있었고 피카소 같은 답도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현대 미술.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보통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현대 미술로 가는 그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피카소는 막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막 해체를 해서 네. 다시 재조합해서 그리기도 하고 그 마티스 같은 경우는 색채를 꼭 바다는 파란색이고 꼭 뭐 그 당근은 꼭 분홍색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칸딘스키는 꼭 미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려야 하나? 음악을 그리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새로운 이제 시도들이 일어나는 거기에 이제 아마 기술과 과학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요때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물리학도 좀 그랬다고 해요.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900년대 초 요 시기가 물리학적으로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탄생한 시기였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미술이 탄생하는 시기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그 물리학이 나오는 시기가 일치했다는 것이 우연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 전공인 양자역학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양자역학이 탄생한 그 1925년 전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현실주의도 한 23년, 4년 그때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 굉장히 유럽 역사에서 특별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서양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준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양자역학 같은 것도 사실은 기존에 존재한 모든 단순한 그 새로운 과학 이론이 아니라 논리학 전체를 깨부수는 이런 종류의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시기에 나왔다는 것이 당시의 서유럽의 어떤 역사적 상황의 영향이 아닐까? 초현실주의 그 미술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결과 양자역학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서양의 어떤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나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게 흥미롭다는 거죠. 흥미로운 포인트. 네.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이런 상상을 하게 됐는데 당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랑 또 양자역학을 알아내려는 과학자들이랑 서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뭐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낭만적이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영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통해서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문화가 그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 갑자기 등장하여 모두가 거기에 놀라고 있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양자역학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던 그 드보로이 같은 그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죠 역시. 이 사람은 예술계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고 당시 예술가들이 많이 보는 잡지에 글도 쓰고 그랬어요. 양자역학에 대한 글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자역학에서 일어났던 그 물리학의 혁명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카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책을 봤는데 물론 보고 재밌게 이해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 그 막 그 4차원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도형들이 있는데 이해는 못했겠지만 막 그 복잡한 도형들을 보면서 하나의 물체를 사방에서 보는 그런 어떤 관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비뇽의 천사들에 나오거든요. 네. 그 하나의 사물을 사방에서 보고 한꺼번에 그리는 피카소의 그림이죠. 그렇죠. 네.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거 그런 게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론을 하죠. 근데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좋아할 스토리는 없을지 모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럼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인간이 아닌 AI 화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있더라고요. 이런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실까요? 3년 전인가요? 오비어스라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팔렸거든요. 3억 원인가 그림이 팔렸어요. 자, 그게 미술 작품일까요? 그래서 이 글쎄요. 문제를 가지고 2년 전이었나요? 그 이제 진중권 씨랑 같이 토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네. 네. 진중권 선생님의 의견은 네.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예술 작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셨고요. 인간이 개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인간이 개입했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인간이 개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유주의를 만들었으면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만들라고 리턴 키를 쳤잖아요. 그것조차도 예, 그게 인간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술 작품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유의지가 또 이제 뭔지 또 따져야 되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네. 스스로 미술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내놨다. 네. 이제 이러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또 왜 그럴까? 인간이 한 게 아니죠. 그 인간은 인간이 어디까지로 아니라는 것 규정하나요? 때문에. 그러니까 어. 네. 그 서양 미술사 그 곰브리치에 나오잖아요.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가는 존재한다. 예술이란 것은 저는 그냥 인간이 규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권한을 넘겨주기로 하는 날 그건 예술품이 되는 거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권한을 줄 건지 먼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권한을 주면 예술품이 되는 거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라는 게 제 정리가 입장이었어요. 되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냥 계속 빠져들어서 저도요.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진짜 교수님 어. 생각도 궁금하고 한데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교수님 한 20번 정도 나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과 오늘 예술, 미술과 과학이란 주제로 또 정신없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과장창과 함께한 하루 어떠셨어요? 역시 그 새로운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정과 또 다른 또 톡톡 튀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 대한 기약도 한번 해주시면요. 네. 뭐 언젠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상욱 교수님과 끝인사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파이팅!